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정래입니다. 한 주간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아울러 기정사실화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방향에 대해 분석해 드립니다.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청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달아오르고 있고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의 이면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법무부나 감사원, 대법원의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위한 전체 회의였지만 논의의 중심은 단연 종교적 병역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포문을 연 사람은 검사 출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김도읍 의원은 병역법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 대해 오 씨는 무죄 판결로 군대도 안 가는데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면 소급해서 대체 복무를 하느냐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에 따져 물었습니다. 급작스런 질문에 김창보 차장은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기간도 넉넉히 줘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적으로 대체 복무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대법원에서 이렇게 내질러 버리면 어떡하냐고 김창보 차장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체 복무제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는데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한테 오 씨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라고 대법원 판결을 꼬집었습니다. 대체 복무제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덮어놓고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부터 선고하면 어쩌냐는 질타입니다. 같은 당 정가뷴 의원도 속칭 군대 가는 놈이 바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여러 국가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을 내렸어야 되지 않았겠냐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대체 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도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 자체는 합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체 복무제 같은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앞서간 느낌이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면을 놓고 오락가락 발언을 해 혼란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구체적 방침은 미정이라며 장관 발언을 뒤집고 진화에 나선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공소 취소나 특별 사면 방침 등 정해진 바가 없다. 다양한 방안을 가능성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논의된 바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확정된 바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어제도 김도읍 의원이 자꾸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지 공소 취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런 혼란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병역 거부 관련한 청원이 1,000건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대부분 진정한 양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측정하냐고 대법원 판결을 성토하는 내용들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말들까지 떠돌고 있지만 판결 당사자인 여호와의 증인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입하려 한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은 가입 그런 전화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병역 거부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와 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여부 등 병역 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로 촉발된 실타래처럼 꼬인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 판은 대법원이 벌였지만 뒷수습은 국회 몫이 됐습니다. 대체 복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공백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빨리 대체 복무에 대한 입법을 해서 그에 따라서 군 복무를 해야 될 겁니다. 국회가 대체 복무제 입법화를 완비할 때까지 이 같은 논란과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권과 양심이라는 판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섣부른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기정사실화된 대체복무제 도입,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오늘 토론회는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을 주제로 논의됐습니다. 네.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국방부가 지금 대립 중인 대체복무 기간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안들이 있나요? 네, 우선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법안들을 보면요. 네. 전해철, 박주민 의원안은 육군의 1.5배, 이철희, 김중로, 이종명, 이용주, 김학용 의원안은 육군의 2배입니다. 네. 국방부가 법무부와 병무청과 함께 만든 정부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실무추진단 안이 네. 이제 육군의 2배입니다. 2005년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온 인권위 연구용역안은 육군과 동일로 잡았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등 시민사회안은 육군의 1.5배 이하입니다. 이처럼 국회도 정부도 시민사회도 말 그대로 제각각인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육군의 1.5배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국제 기준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국제적인 기준이나 해외 사례들을 보면 네. 이제 육군의 1.5배가 적정 복무기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네. 유럽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기간이 무장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의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같거나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한 토론회 발제자는 만약에 우리가 2배로 설정해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할 경우 프랑스의 경우처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규약 위반이 됨과 동시에 아르메니아와 함께 세계 최장기 대체복무제 시행국가가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은 대체복무 기간을 아주 직접적으로 규정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77호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현재 현역 육군 사병은 21개월을 복무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현역병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육군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합니다. 이중 국방부는 그 2배인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는 내용을 이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것은 정부의 현역병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반영한 건데요. 2020년부터 육군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합니다. 네. 관련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네.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 방안을 그래도 좀 엄격하게 설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안보 환경에 있기도 하고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는 나온 것들이 있나요? 네, 국민 여론 과반수가 1.5배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기간이 이제 현역병의 1.5배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33.4%로 나왔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과반인 52.8%가 1.5배 이하의 대체복무제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튼 합리적인 선에서 조속히 좀 대체복무안이 정비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이슈 플러스에서는 부패 방지 법제의 주요 현황과 쟁점, 국회 법사위 사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 등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부패 방지 법제의 주요 현안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세미나 어떤 세미나였나요? 네, 오늘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국회 정무위원이면서 검사 출신인 이 주호영 자유한국당 네. 의원 주최로 열렸는데요. 네. 학술대회 성격의 세미나였습니다. 네. 부패방지 관련 법안들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을 하고요. 또 네. 개선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였습니다. 네. 부패 방지 법안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안들이 있나요? 일단 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알리는 이 네. 내부 고발과 관련해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그리고 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두 법이 대표적입니다.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패행위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또 이 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입니다. 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부문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민간 부분의 내부 고발자와 관련된 내부 고발과 관련된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부패 방지 법안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이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일단 예전에 일어났던 이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많은 연루자가 있었음에도 이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좀 거칠게 말하면 법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일단 신고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신고해봐야 나만 다친다라는 게 인식이 여전하다는 건데요. 신고를 해도 사회는 바뀌지 않고 신고자만 다친다는 인식이 만연해서 신고자 보호에 관한 체감도는 낮다는 게 오늘 토론자로 나선 현승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관의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현 감사관은 실제로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권익위에 신분 보호를 신청한 건수 총 49건 중 인용된 건은 단 17건이라면서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일단은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체계를 좀 정비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이제 참가자들의 이견이 없었고요. 공익신고 후에 또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이 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 권익위가 지원한 구조금은 단 4명으로 금액이 102만 4,800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또 보상금과 포상금 지원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에 대한 좀 개선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공익신고를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두 분야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적용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른 법들은 어떤 게 논의됐나요? 일단 대표적 부패 방지 법안으로 꼽히는 일명 김영란법이 있는데요. 이게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행 2년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좀 개선점도 여전히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최근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 돈봉투 만찬 사건 무죄 판결과 또 국회의원들의 여전한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해외 출장 이런 사례들을 지적을 하면서 처벌 강화 등 좀 촘촘하게 법망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더 논의된 법들이 있나요? 일단은 최근에 전 국민의 이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어린이집과 또 이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공공재정의 부정이익 환수법도 논의가 됐습니다. 나라 또는 눈먼 돈, 먼저 주워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이 국가 세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게 만연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 때도 이게 이 법이 좀 발의가 됐지만 회기가 종료가 돼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때도 다시 제출이 됐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서 이게 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직무유기다. 당장 이 법을 좀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를 맡은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의 지적입니다.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통합 법안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충격적인데 꼭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로인사이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윤필용 사건과 국가폭력 배상시효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윤필용 사건이 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신 체제가 시작된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수도 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해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군부의 윤필용 라인이 무더기 처벌받은 사건이 윤필용 사건인데요. 윤필용 당시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옥살이를 하다가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는데요. 당시 사건에 연루된 군인 10명이 구속 기소되고 30명 이상이 군복을 벗었습니다. 오늘 관련 재판 선고가 났다고 하는데 어떤 재판인가요? 네, 당시 제772포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당한 박정기 전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올해 83세 박정기 전 중령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구타와 협박에 의한 강제 전역이 인정된다면서 박 전 중령의 손을 들어줘 전역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전 중령은 월남 파병 당시 윤필용 소장과 인연을 맺었는데 윤필용 사건 당시 윤 소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때
보안대원에 의해서 서빙고 분실로 압송돼 욕설과 구타, 협박을 받고 예편서를 썼다는 것이 박 전 중령의 진술입니다. 네. 예편서 작성을 거부하자 조사관이 특실이라 불리는 방으로 데려갔고 옆방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공포감에 결국 예편서를 쓰게 됐다는 것이 박 전 중령의 진술입니다. 네. 다른 증인들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했고 네. 이에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박 전 중령이 당시 달리 전역할 이유가 없었다며 전역 무효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에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전역 처분이 무효라는 네.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요. 박 전 중령은 국방부로부터 정상적인 군 복무를 했을 경우에 밀린 급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전역 처분이 된 이유 날짜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 중령으로 알고 있어요. 중령으로 이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다 지급을 해준다고.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중령 월급, 최대 군 복무 기간을 합해서 네. 금액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따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같은 거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네, 만약에 이와 별도로 네. 박 전 중령이 국가의 가혹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 쟁점이 걸려 있습니다. 네. 최근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을 당한 황진기 전 육군대령이 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최근에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수사관들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고문과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고의로 불법 행위를 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네. 수사관들의 불법 행위는 1973년에 있었는데 소송은 올해 3월에야 제기했다며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 네.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이제 유효합니다. 아니 군사정권 시절 국가에 당한 폭력을 군사정권 시절 소송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법원이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네.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네.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승현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일반적인 세계적인 학살의 기본 원칙이에요. 박정지 씨처럼 이게 이제 자기가 처분이 이게 무효다. 그러면 이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사실 확정되면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국가폭력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 법원이 좀 소멸시효를 전향적으로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이후 1년, 이대 목동병원 직원들은 왜 본인들이 소속된 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간암 3기라는 사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술을 마신 모습이 포착된 이호진 태왕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세계 10대 도시라는 서울 도심에서 50여 년 동안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공사판이 쉬지 않고 벌어지는 현상, 당연한 것일까요? 대법원과 법무부가 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180도 이견을 드러내는 등 국회 사개특위 현장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이대 목동병원에서 오늘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의사들을 제외한 직종의 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이후 1년, 이대 목동병원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다. 아직도 모르겠냐? 돈보다 생명이다. 아직도 모르겠냐? 이대 목동병원 직원들이 본인들이 소속된 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하루 사이 4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초유의 의료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한 병의 주사제를 여러 신생아에 나눠 마치는 이른바 분주 관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이대 목동병원은 1993년 8월 개원 이후 25년간 이런 분주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지난 4월 중환자실 실장 조모 교수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이대 목동병원 측은 대대적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병원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강화 및 시스템 혁신, 조직 개편, 감염 관리 교육 및 연구 강화 등의 대책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청결구역, 오염구역, 격리시설 부족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그 어떤 시설도 보완되지 못하고 개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의령이 발표한 환자 안전 대책은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아가 병원 측이 비용 절감을 위한 병원 근무 인력 외주화로 환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병원 인력을 단지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 전환 계획을 가진 의료원이 어떻게 환자 안전과 나눔 그리고 섬김, 사랑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내년 2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새 병원 개원이 임박한 만큼 종합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포함한 실질적인 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위험한 병원, 가고 싶지 않은 병원으로 전락했다는 게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대 목동병원 경영진은 내년 2월 마곡 지역에 이대 서울병원을 새로 개원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간암 3기라며 병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떡볶이나 심지어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얘기인데요. 시민단체들이 오늘 이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하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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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이호진 태광 회장의 파기환송심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에 이 회장의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1년 1월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떡볶이를 먹거나 술을 마시러 서울 신당동과 방이동, 마포 등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보석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받는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어떤 그런 이제 비기가 있는지 껄빗하면 병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를 손쉽게 따내고 있고, 특히 병보석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명백한 법 규정 위반임에도 검찰이 왜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원에 병보석 취소 의견을 내지 않는지, 법원은 왜 직권으로 병보석을 취소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성토입니다. 이들은 나아가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는 이 회장이 정말 간암 3기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증 환자였으면 간 이식 수술을 받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의심이 드는. 떡볶이나 심지어 술을 마시러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된 병보석으로 풀려난 재벌 회장.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대로 처리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우리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수십 년째 서울 여기저기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벌어지고 있는 지하철 공사판, 이로 인한 교통 체증 등 이런저런 불편.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세계 10대 도시라는 서울 도심에서 50여 년 동안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공사판이 쉬지 않고 벌어지는 현상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저희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지하철 공사 관련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염없이 늘어지는 지하철 공사 실태를 고발합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이현무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강남대로. 서울 강북과 강남을 잇는 국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도로입니다.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은 물론 아파트 등 주택단지가 빽빽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역 부근입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도로. 택시 한 대가 그나마 슬슬 주행하는가 싶더니 달리던 도로가 갑자기 사라져버려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일단 멈춰섭니다. 버스 중앙차로는 지하철 공사판이 됐고 달리다 공사장을 만난 버스들이 꼬리를 물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도 좀 혼잡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릴 때가 많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버스들도 중앙차선에서 벗어나서 다니니까는 차선이 2차선뿐이 못 가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을 못 해요. 뭐 차가 너무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는. 뱅뱅 사거리에서 신사역까지 3km 되는 도로에서 이런 지하철 공사장만 모두 7곳. 이쯤 되면 도로인지 공사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2에서 3km를 가는데 수십 분씩 걸리는 것은 기본. 잘못 들어왔다간 심한 경우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지하철 공사 시작과 함께 서울의 교통 요지라는 강남대로는 교통 지옥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막 버스 정류장도 계속 옮겨가지고 불편하기도 하고 되게 한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하철 공사. 그러려니 하고 자포자기인 시민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공사하면 불편하죠. 오토바이 타니까 철판이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진 거 둘째치고 갑자기 이제 차선이 변경돼요. 그냥 늘 밀리는 길, 늘 위험한 길. 이곳은 서울 강남 신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신분당선 3단계 공사는 강남역에서 용산역을 잇는 민자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에 착공해 2022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강남대로에서 무려 4년 9개월이나 또 공사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공사. 착공만 했다 하면 무슨 관행처럼 늘어지는 공사 기간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에서 분당 정자를 잇는 1단계 사업의 경우 애초 2005년 7월에 착공해서 완공 예정이 2009년 12월이었지만 실제로 2011년 10월에야 완공됐습니다. 22개월이나 더 공사 기간이 늘어진 겁니다. 정자부터 수원 호매시를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은 2019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지만 착공조차 하지 않은 구간도 많아 예정 기한 내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할 수원시엔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지난달 30일엔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속한 착공 및 완공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죠. 착공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시민들은 이렇게 극심한 혼잡과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관할 당국과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허가 주체가 해당 지자체하고 경찰청에서 지금 허가를 내줍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교통 소통 대책 심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심의 통해서 승인 받았고 그 노선 자체도 국토부나 저희 노선계획과에서 이제 총괄을 하시고요. 공사 자체는 민자사업자에서 하되 그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할 구청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인 새서울철도 측은 어찌됐든 관련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에 서울시 교통심의를 일단 받았고요. 그 심의위원 사항들을 다시 보완해서 11월에 최종 승인을 맡은 상황입니다.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것이 1974년, 올해로 45년이 됐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몇 번 이사를 다닌 사람이라면 서울 지하철이 생긴 이후 45년 동안 이사 가는 곳마다 지하철 공사장의 철판을 밟고 다녔고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밟고 다녀야 할 것만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이번 취재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오늘도 기약 없이 지하철 공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너무도 익숙해서 그러려니 해왔던 지하철 공사. 과연 이 불편이 장래의 편익을 위해 감내해야 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시민들의 불편은 나몰라라 하는 지하철 공사. 서울은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홀로 안 처장을 엄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재판부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신세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사당이 추진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지난 2일 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판사 3명을 국회나 대한변협 등 법원 바깥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법안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당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7명 가운데 5명이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에게 사건을 배당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안 처장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럼 이 문건 도대체 왜 보내시는 겁니까? 그 의원님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모욕하시는 겁니까? 특별재판부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가르쳐주마 이겁니까?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 호흡기를 대잖아요. 금도는 지키는 것이 사법부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게 있다면서도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혐의자라든 이런 거 비호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의사도 없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재판소라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는 안 처장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 출석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재량권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으며 사법부 독립성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사법부와 행정부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180도 다른 의견을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앞으로 사개특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사개특위는 매주 전체 회의와 검경 및 법원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오는 20일에서 21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외교부의 속사정과 일제강제징용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에서 피해자가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외교부가 지난 6월 헌재에 해당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제기한 위헌 심판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지난 6월 각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헌법 소원 절차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외교부는 일본에서 화해치유재단 기금 출연금 명목으로 10억 엔을 받기로 하고 이후 국제사회 등에서 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이른바 불가역적 협상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측은 10억 엔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굴욕적 협상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지난 2016년 3월 위헌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위헌 심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대상 자체가 못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관계자는 답변서는 2015년 합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소원의 법리적, 절차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각하라는 것은 내용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은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가 뭐 옹호 논리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헌법 소원의 기본 요건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법리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못하는 것 자체가 2015년 합의가 구속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 2015 합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외교부가 구속력을 인정한다라는 거고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권력의 행사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굴욕적 협상의 당사자로 비판받아온 외교부가 이제 다시 위헌 심판 대상이 못 된다는 의견을 굳이 헌재에 밝힐 필요가 있냐는 지적입니다. 재협상이나 이런 근데 이제 그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이제 합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정부 스스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거나 마찬가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인 효력과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력을 발휘해 왜 위안부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나서지 못하는 말 못할 다른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한일 양국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사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먼저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징용 위자료 손해배상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별개로 원고들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 협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일 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고노다로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반발은 역사 인식과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여러 끔찍한 인권 유린 등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채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개인이 가진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나서서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본 반발은 논외로 하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징용 손배소송은 우리 법원 전부에 대해 이른바 기속력을 갖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확정지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향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고지, 일본 정부와의 교섭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한 기억과 추모 등을 추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필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법원, 국회, 시민사회가 다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소금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전력에서는 일본 위안부 문제 포함해가지고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스님을 통해서 국제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으로부터 75년이나 걸려 도착한 정의가 다시 우리에게 던져준 새로운 과제들.
이번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다시 한번 긴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오늘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가해자인가 검찰인가? 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주장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당장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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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검 정문 앞에 지난 2013년 발생한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의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검찰은 앞서 관련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까지 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안 하고 혐의 없음 처리를 한 데 대해 검찰 제19 감싸기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재조사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조사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 형식적인 신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당장 대검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한 피해자 의견서마저 대검 진상조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10월 중순이 지난 시점에도 진상조사단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 피의자인 김학의 전 차관은 조사에 불응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피해자의 진술은 배척하거나 의심하고 심지어 일말의 기대를 갖고 조사에 임한 피해자에게 조사팀에서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도대체 과거사 조사는 왜 하는 것인가요?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며 돌려보내는 검사님. 가지는 개편이라고 전 과거사 첫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피해자 의견서 누락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그 부분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대검은 그것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그것은 진상조사단에서 하는 것이라며 면피용 핑퐁 게임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혼선을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조사팀을 바꿔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요구입니다. 진실을 바로잡고 잘잘못을 가릴 수만 있다면 재배당과 추가 조사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는 이 싸움을 누구랑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이 피해자 김 씨의 호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을 못 받은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지금 재조사가 속히 이뤄지고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리 수술을 한 의료진은 벌금형, 수술실에 CCTV를 달아 불법 의료 행위를 경찰에 알린 제보자는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짚어드립니다. 네,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대리 수술을 해서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 대리 수술 얘기 잠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는 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네. 수술복을 챙겨 입고 네. 잠시 뒤에 수술대 위 환자의 다리에 네. 그 인공 관절을 끼워 넣는 남성이 보이는데요. 네. 네, 이 남성이 사실은 의사가 아니라 그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리 수술 장면이 담긴 이 CCTV 영상이 경찰에 제보가 됐고요. 네. 결국 이 병원 의료진 5명이 그 의료법 위반 혐의로 네.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지금 이 의료진들이 네.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네.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그 재판부에서는 그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하면서도 환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악영향은 없었다. 네. 따라서 좀 이 의료진들에 대해서 유리한 양형으로 이렇게 네. 지금
감형 이유를 밝혀서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이 된 것입니다. 뭐 어이없는 일이 이 벌금형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가 더 있었던 모양이죠? 일단은 지금 이런 사건이 네. 밝혀지게 된 계기가 네. 제보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제보를 한 사람이 그 수술방에 네. 그 CCTV를 몰래 설치를 해서 네. 그 증거 영상을 확보를 해서 네. 이제 경찰에 제보를 했고 네.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그 의료진들이 처벌받았는데 네. 막상 이 의료진들은 지금 항소심에서 이번에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는데 네. 정작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은 그 건조물 침입죄로 네. 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게 확정됐다라는 지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어떤 사익이나 다른 목적이 아니고 순전히 공익 제보 차원에서 했는데도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는 게 원래 그런 건가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네. 이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방이라는 곳은 어찌 보면 수술 받는 사람들한테는 공개된 장소이긴 하지만 네.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그 관리자가 들여보내주지 않겠죠. 네. 따라서 건조물 침입죄의 그 범죄 성립 요건이 일단은 성립이 된다고 봐서 네. 실제로 기소가 됐고 처벌까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 제보를 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떤가요? 공익 신고 과정에서 이렇게 수반되는 네. 혹시라도 불법 행위나 범죄 행위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또는 그 형벌을 감경할 수 있게 네. 그러한 근거를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실무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네. 있는 것입니다. 뭐 그나저나 대리 수술 시킨 의사나 병원들은 그냥 이렇게 벌금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다른 제재는 더 없나요? 뭐 일단은 그 의료법상 네. 이런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의사 자격이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지가 됐던 의사 자격이 네. 나중에 그 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서 네. 결국은 위법 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의사들이 네. 몇 년 후에 다시 의료 행위를 계속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법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최근에 민주당 네. 김상희 의원이 네. 그 대리 의료 행위를 한 의사 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네. 내용의 의료법 그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네. 결국 솜방망이가 아닌 쇠방망이 네. 또 의사 자격 없는 사람들은 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무소속 손금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네. 모든 범죄 행위, 뭐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금고 이상의 형의 어떤 집행유예나 네.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네. 법률안을 지금 대표 발의를 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의사들의 그런 불법 행위를 조금 사실은 네. 경우를 좀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실로 어차피 의료행위라는 게 그 네.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는 도중에 과실로 네. 어떤 뭐 과실치사상의 어떤 그런 네.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까지도 그 의사 자격을 네. 전면 박탈하는 것은 좀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의사들이 실제로 방어적인 네. 어떤 의료 행위를 해서 오히려 환자한테 피해가 갈 수 네. 있다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떤 고의의 성범죄라든지 이런 고의로 저지르는 불법 행위에 한해서 네. 사실은 이런 범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의사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네. 것을 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의료기사가 대리 수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근절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 수십 명에게 그루밍 형태의 성폭력을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네,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 수십 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폭로가 터져나와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인천의 한 교회 그 김모 목사가요. 네. 그 자신이 전도사였던 시절부터 10년간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학생들을 네. 그루밍 형태의 그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는 사건인데요. 네.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고 합니다. 뭐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10년 동안이나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좀 특이한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뭐 사랑한다, 뭐 너뿐이다라고 해서 신뢰의 관계를 쌓은 후에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뭐 당사자로 지목된 목사 반응이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김 목사는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현재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문제가 된 김 목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목사와 신도라는 특수성 때문이랑 뭐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뭐 호감을 산 뒤에 뭐 성관계를 갖는 거 이게 어떤 지점에서 범죄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좀 이해도가 부족한 편이고요. 판례도 지금 확실하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해도를 먼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 그루밍 성폭력은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이제 탐색하는 단계. 보통은 이제 결손 가정이나 감정적으로 취약한 그런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을 일정 기간 관찰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 피해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깊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이제 의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이제 고립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둘만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하게 감정적으로 의존을 하고 신뢰가 쌓인 관계가 되면 이제 신체 접촉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침묵하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또 강구하는 그런 형태 유형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는 그럼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뭐 관련 법이나 판례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에 관한 법률 이 정도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런 그루밍 성범죄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의존을 한 상태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자와의 그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뭐 주고받았던 문자라던가 메시지들이 또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또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처벌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상에. 뭐 이 김 목사라는 사람 만약에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수사를 받으면 어떻게 뭐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이 김 목사 케이스 외에도 뭐 일전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연예기획사 사장과 미성년자와의 관계라던가 이제 이런 판결들에 있어서 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이 이 그루밍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아동 청소년이었던 당시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에 대한 뭐 성폭력보다는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요. 특히나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꼼꼼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경찰이 오늘 내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 표현뿐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여성차별적인 법률 용어.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접대부와 부녀자 얘기입니다. 이른바 호스트바라고 하죠. 단란주점에서 남성 접대원을 고용해 장사를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단순히 그 표현뿐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여성 차별적인 법률용어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남성 접대원을 고용해 장사를 하던 서울 논현동 A단란주점이 풍기문란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흔히 룸살롱이라고 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란주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단란주점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자가 여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 행위를 하는 것은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지만 법령 구절을 따라가면 이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 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 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녀자, 즉 여성만 유흥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남성 접객원은 법적으로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차별 시대가 굉장히 많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풀어지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직도 그런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풀어지지 않은 거니까 이거를 지금 많이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유흥 접객원 부녀자뿐만 아니라 우리 법전에는 이처럼 여성 차별적 용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영화 비디오법과 음악산원법에는 접대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접대부, 단어 자체가 며느리 부를 쓰고 있습니다. 접대하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편견이 반영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순한 용어로는 접객인 또는 접객원으로 했는데요. 이게 순화해놓은 지는 오래됐지만 실제 쓰이지는 않죠, 거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나오는 윤락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윤락은 여자가 타락해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고 돼 있습니다. 타락해 몸을 파는 주체를 여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며 사라지긴 했지만 윤락행위 등 방지법처럼 아예 법 이름이 윤락이었을 정도로 윤락이라는 용어는 우리 법전에 스스럼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이죠. 고정관념 있잖아요. 특정 직업은 여성만의 직업인 것처럼 혹은 또 반대로 남성만의 직업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표현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법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규정하고 과거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유명한 법 격언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지표인 우리 법전은 이제 성차별적인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곳곳에서 높아진다고 합니다. 호흡기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노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